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달력 보니까 12월 1일이 이번 주 수요일. 이거 실화입니까? 올해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12월 연말이고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래도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에 월급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단 올해부터는 회사의 연말정산 자료 안 내셔도 됩니다. 이거 국세청에서 바로 넘겨준다고 하니까 한결 간편해질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안 되는 팁,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거 짧게 정리하고 갈까요? 네, 올해부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홈택스에서 들어가서 클릭해가지고 뭐 떼가지고 회사에 내잖아요. 그거 어차피 국세청에서 거 떼서 회사에 내는 거 뭐하러 번거롭게 하냐 이런 취지에서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회사에다 바로 넘겨주게 되는데 다만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민감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라는 걸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올해 그러니까 12월 1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본인 동의 신청을 해야 돼요. 하고 만약에 민감한 정보가 있다. 뭐 의료기관 정보 같은 건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삭제를 하면 국세청에서 그거는 제외를 하고 넘겨줍니다. 그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서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외를 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동의 안 해도 회사에 그냥 떼서 낼 때도 항상 갖다 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네. 안 내도 될 서류라든가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 나는 이거 세액공제 안 받을 거야 희망하면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든 걸러가지고 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만 사전에 걸으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료비라든가 뭐 교육비, 안경 구입 비용 이렇게 영수증 떼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추가로 본인이 확인하셔서 떼야 되는 것들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네, 올해 추가 공제가 되는 것도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쓰면 일부 소득공제 해주는 그런 항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조금 늘어난 게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쓴 부분이 있으면 그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한도도 100만 원까지 추가로 늘어났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 쓴 게 1,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한 1,15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00만 원의 5%는 이제 1,050만 원인 거죠. 50만 원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100만 원 초과해서 더 쓴 건데 요 100만 원에 대해서 10% 그러니까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많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이런 거 공제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면 복잡해 뭐 많이 쓰면 좋은 건가라고 네. 생각을 하시지만 많이 쓰면 좋기는 한데 그게 세금을 더 돌려받을 만큼 더 쓸 것까지는 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쓴 부분이 있으면은 돌려받기는 하지만 이거 더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연말에 보통 네. 이제 회식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소득공제 좀 더 받으시려고 본인 카드로 이제 긁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떤 모임이나 회식에서. 그리고 나중에 받잖아요. 계좌로.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서 나중에 받은 현금은 현금대로 다 쓰고 대신 긁은 것도 다 쓰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은 차라리 지출을 줄이시는 게 사실상 더 이득입니다. 내 손 안에 CCTV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아마 지금 다들 뜨끔하신 분들 많을 텐데. 네. 그리고 그래요. 기부금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기부금이 원래 내는 돈 대비해서 15% 세액 공제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로 5%포인트 상향됐습니다.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가 되고요.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30에서 35%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계획이 만약 있다 그러면 올해 넘기시기 전에 하시는 게 좋겠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10월 말에 지난달 말부터 이제 연말정산 예상 결과 미리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픈됐는데요. 우리가 신용카드나 소득공제 이런 거 받을 때 얼마 썼는지에 따라 가지고 연말정산 돌려받는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세금 환급금이. 근데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집어넣을 때는
지금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 자료만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10, 11, 12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쪽으로 쓰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가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부부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맞벌이이신 분들 어느 쪽으로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한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꼭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넣어보시면 조금 더 유리한 쪽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용어도 헷갈리는 게 참 많은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 방송 열심히 들으신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네.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한 겁니까? 같은 금액이다. 소득공제 100만 원, 세액공제 100만 원. 만약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세액공제 100만 원이 훨씬 유리한 거죠. 이 소득공제는 소득을 말 그대로 깎아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건데 이 세금이 확정되는 건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깎이는 돈하고 세금에서 깎이는 돈이 똑같다. 똑같이 100만 원씩 깎아줄게 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세액공제가 훨씬 더 유리한데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거는 사실은 경우는 없고요. 사실 많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네. 소득이 줄어들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총량이 세금-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네, 줄어드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 100% 세율을 부과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소득이 똑같은 금액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라고 한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한 거고 소득공제가 유리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소득이 높으신 그러니까 세율이 높은 분들은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겠지만 같은 금액이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하고 세금으로 낸 돈 요거 따져서 더 냈는지 덜 냈는지 보고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주거나 다시 걷어가는 게 연말정산. 그렇죠. 올해 바뀌는 부분 정리를 해주셨는데 연말정산할 때 항상 우리가 요건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면 내가 1년 동안 신용카드로 얼마 썼는지, 현금 영수증 얼마 썼는지, 뭐 보험료, 의료비, 뭐 연금저축 이런 거 다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먹을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게 있고요. 또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요거만큼 걸러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나중에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것만큼은 까다롭게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일할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시면 요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경험했다가 큰 코 다쳤다 하는 분들 많으시니까 이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신고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요거를 일단 기억하셔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작년부터 좀 편리해진 게 안경 구입한 게 이 현금 영수증이나 그때 신용카드로 구매했으면 이게 조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료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력 교정용일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글라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냥 시력 저기는 안 들어간 컬러 렌즈 알 없는 안경 이런 건 안 되겠네요. 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회가 네. 된다. 야 여기서 조회가 되니까 이거 공제되는 건가 보다. 이거 국세청이 모르겠지 해가지고 넣었는데 만약에 시력교정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의료비 공제로 등록하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비슷한 게 있는데 주택자금 항목에 대한 공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을 샀는데 대출 이자를 내고 있거나 뭐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도 원래는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자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조회가 되거든요. 이것도 간편하게. 하지만 이것도 조회가 되더라도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의 검증은 거치지 않고 그냥 조회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아닌데 이걸 집어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대상 여부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상이 된다면 그것도 이제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 항목에 대한 공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네. 이하인 분들만 해당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서 따로 챙겨야 되는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컨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경이 조회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안경점에서 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안 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안경과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 이런 것들. 이게 작년부터 이게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은 됩니다라고 했는데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 영세한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곳들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되고 안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력 교정용으로 샀다라는 것 그리고 누가 구매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박연미 기자님이 시력 교정용으로 산 안경을 네. 제 의료비로 공제하면 안 되잖아요. 어허. 그래서 이게 누구 네. 안경인지도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안경점에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은 확인해가지고 끊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경 외에도 보청기나 휠체어
이런 이 장애인 보장구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의료비 공제라는 건 총 소득의 3%를 초과해서 쓴 만큼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영수증을 다 받아가지고 챙겨서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병원에서 이제 난임 시술 받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데 이거는 20%를 공제를 해줘요.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문제는 병원에서 난임 시술로 따로 여기 구분해가지고 구수청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1년 동안 쓴 것 중에 난임 시술 비용이 있다. 이거는 병원에서 따로 받으셔야 되고요. 또 교복하고 체육복 구매하신 경우에 이게 학교 주관으로 공동 구매하거나 아니면 교복 전문점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시면 이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서류 또 직접 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취약한 아동을 두신, 그러니까 초등학교 올해 1학년. 입학한, 그렇죠. 1학년 들어간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취약전 학원비 이것도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3월에 보통 입학을 하잖아요. 네. 1월하고 2월까지 다닌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혹시 있다면은 꼭 챙기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누락하기 아주 쉬운 항목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따로 안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자주 빼먹으시는 것들이니까 요거 꼼꼼히 챙기시는 게 사실은 연말정산 꼼꼼히 하시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올해 1학년들 태권도비 영수증 1, 2월 거 요거 꼭 챙기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학 입학금하고 등록금은 교육비로 들어가는 거죠. 네, 교육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거는 지출 연도가 아니라 입학 연도를 기준합니다. 아,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네. 뜻이냐면 올해 수능 보고 합격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내년에 이제 입학이잖아요. 근데 등록금은 내년에 내세요가 아니라 올해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돈은 올해 냈더라도 이거는 내년으로 기준을 합니다.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되겠군요. 예. 그래서 야 교육비 많이 공제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건 내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가시는 학교 다니시는 경우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등록금을 쓴 게 언제로 산정되냐면 교육비로 쓴 게 대출을 갚을 때,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대출을 갚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학생이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대출금을 갚기 시작할 때 본인의 교육비 공제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재단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 영수증 가지고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려고 해도 이거는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갚는 시점을 중심으로 연말정산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병원하고 약국에서 쓴 의료비 이것도 공제 대상인데 다 해줍니까?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영세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락될 수도 있어요.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병원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의료비로서 이게 다 꼼꼼히 체크를 했는데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비가 다 공제되는 건 아니고 미용이나 성형수술 이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우리가 뭐 기력이 좀 딸려서 병원 가서 무슨 링거 한 대 받고 왔어요. 이런 것들은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내가 지금 탈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 건강보험 적용되는데 의료비 공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 여부하고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용이나 성형수술 아무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라 이게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탈모 치료를 받는 거라든지 이걸 포함해서 미용이나 성형수술에 들어가는 치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또 약국에서 산 약도 전부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처방전을 들고 가서 사는 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공제되는 거지 그냥 일반 의약품 감기 사서 드시다거나 아니면 비타민, 뭐 감기약 이런 것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약국에서 약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팔잖아요. 무슨 뭐 허리 찜질해주는 밴드라든가 그런 것들 비싸긴 하더라도 네. 이거 의료비 공제 당연히 안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편의점에서 약을 팔기도 하는데 편의점에서 약을 아무리 많이 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네. 우리 서미경님 안경에 선글라스처럼 색깔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시력 교정용이라고 한다면 색깔을 넣든 아니면 뭐 더 휘황찬란하게 예쁜 테를 사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소위 도수 있는 안경이면 상관이 없다 이런 네, 말씀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죠. 시력 교정용이면 그러면 일회용 렌즈도 포함이 되겠네요. 네, 시력 교정용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거기에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눈동자 2배로 키워드립니다. 이런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눈동자 2배로 키워드리더라도 왜 그런 서클렌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도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하다. 그게 아, 주목적인 시력 교정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주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3301님 월세는 신고를 따로 해야 됩니까 하셨어요? 예, 이게 그냥 LH나 SH에서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간소화 서류에 들어갈 수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은 그건 이제 따로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머학꽃님 퇴사하는 사람은 5월에 하면 됩니까 하셨는데 이거는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년에 퇴사하실 예정인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해주는 시기를 지나가서 이미 회사에서 신청을 받고 퇴사하면은 그냥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회사에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퇴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재직 중에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좀 간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이게 네. 직접 나와서 하시면 어렵지는 않다거나 생소해서 복잡해요. 맞습니다. 네, 가능하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때 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들어 놓으신 분도 많을 텐데 네. 이런 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의료비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실손보험으로 실비를 좀 받았습니다. 네, 보험금을. 그러면 내 의료비의 총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이게 실손의료비에서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그건 제외를 해야 됩니다. 즉 제가 1년 동안 병원비를 1,000만 원 썼는데 뭐 실손보험에서 다 받을 수 없겠지만 뭐 한 1,000만 원 받았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저는 의료비를 안 쓴 게 됩니다. 당연히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추가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가 있다면 요거는 청구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영수증을 받아서 증빙을 하고 싶다. 네. 근데 그 가게가 폐업을 하거나 네. 병원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경 구입해가지고 이제 맞아 올해 안경 샀는데 거기 가봐야지 갔더니 안경집이 아니라 뭐 빵집이 생겼다.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해요. 뭐 찾아가지고 그 안경점 어디로 이전했는지 폐업이 아니라 그 이전한 거면은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 또 연말에 챙기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못 찾은 게 있다면 내년에 혹시 그런 걸 구매하신다면 구매하실 때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셔가지고 그거 잃어버리시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받아서 달력 맨 뒷장에 봉투 하나 풀로 붙이시고 네. 거기다 넣어두세요. 달력 쓰는 사람. 아직 다 안 쓰시나요? 요즘에 어플 많이 쓰시지 않나요?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주세요. 그거 좀 이렇게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집에 탁상용 달력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네. 탁상용 달력 세워놓으면 가운데 공간 있잖아요. 네. 거기에 흰 봉투 하나 풀로 붙여놓으신 다음에 꼼꼼하다. 네, 거기다 넣으시면 그게 나중에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주부구단 김현우 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볼게요. 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냐 요거 두고 나중에 인적 공제 우리의 내가 데려갈 거야 싸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의 내가 데려갈 거야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게 일반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근로자, 한쪽은 자영업자가 있다면 이거 근로자 쪽으로 몰아주셔야 됩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맞벌이인 경우에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 다 일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고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들어가셔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하고 시간 내서 한번 꼭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게임 삼아 한번 해보죠. 뭐. 네. 누가 더 유리한지.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